엄마, 치매 맞죠?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죠? 너, 너 수진이니? 오랜만이에요, 엄마.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서요. 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를 보는 순간 박영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만이었습니다. 딸 이수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말입니다. 영희는 72살이었습니다. 홀로 이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큰딸 수지는 23년 전 집을 나간 후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현재 46살이었습니다. 23살에 집을 나갔으니 젊은 시절을 통째로 가족 없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치매를 운운하며 말입니다.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치매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리며 길을 헤맨다고 말입니다. 영희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멀쩡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희는 의아했습니다. 23년간 연락도 없던 딸이 갑자기 나타나 치매 운운하며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본 반가움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영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큰 대학병원의 신경과였습니다. 수지는 이미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동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의사는 영희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부분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헷갈렸습니다. 오늘 날짜를 하루 틀렸고 아침 식사 메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MRI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영희는 불안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지는 매일 영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를 돌보겠다며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영희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영희의 서류들을 뒤지고 통장을 확인하며 부동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영희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치매가 진행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영희는 불편했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고, 치매 전 단계일 수 있다고, 정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법적 능력은 어떻냐고, 계약이나 재산 처분이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가능하지만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중요한 결정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대화를 듣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3년 만에 만난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딸 수진,
둘째 딸 민지, 막내 아들 준호였습니다. 세 자식 모두 23년 전 같은 시기에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영희의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영희의 첫 남편, 아이들의 친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는 홀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영희보다 5살 어렸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희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영희도 그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수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재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해명했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혼식 당일 세 자식 모두 불참했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희는 상심했지만 새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영희를 잘 대해줬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줬습니다. 아파트도 사줬고 여행도 많이 다녔으며 10년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새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영희는 홀로 남았고 그 재산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23년 만에 말입니다. 그것도 치매를 운운하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둘째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의 번호는 오래전에 바뀌었지만 영희는 알아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계속 걸자 결국 받았습니다. 영희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수진이 나타났다고, 치매 진단을 받게 했다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입니다. 민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언니가 왜 갑자기 나타났냐고, 23년간 연락도 없더니 무슨 일이냐고 말입니다. 영희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확인해 보겠다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언니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23년 만이었습니다. 수진은 의외로 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는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를 찾아갔냐고, 무슨 속셈이냐고 말입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고, 혼자 살기 힘든 상태라고,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지는 비웃었습니다. 23년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효녀 행세냐고,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화를 냈습니다. 자신은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민지야말로 23년간 뭘 했냐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두 자매는 다투었습니다. 23년간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두 사매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영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자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두자고 말입니다. 영희가 치매가 진행되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으니 지금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습니다. 수진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자식들에게 증여하자고, 세 자식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고 나중에 분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자신은 멀쩡한데 재산을 넘기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럼 자신은 어떻게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드리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모시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치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시간이 지나면 법적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영희는 동의했습니다. 수지는 즉시 공증 사무소를 예약했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영희와 세 자식이 모두 모여서 재산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수진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3일 후 공증 사무소에 오라고, 엄마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고, 민지 몫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의심스러웠지만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준호는 현재 사업가로 성공해 있었습니다. 그 역시 23년간 엄마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전화를 받고 놀랐지만 공증 사무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일이 흘렀습니다. 공증 사무소 앞에는 4사람이 모였습니다. 영희와 수진, 민지, 준호였습니다. 23년 만에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증 사무소 문을 열기 직전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가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조사를 했다고, 언니 수진의 재정 상태를 알아봤다고, 그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현재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을 졌고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갑자기 엄마를 찾아온 거라고, 재산이 필요해서라고, 엄마를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부인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자신은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서라고,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 재산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진짜 목적이 돈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엄마를 속인 거냐고 말입니다. 수진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엄마를 보는 동안 마음이 변했다고,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사채업자와 나눈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거기서 수진은 말했습니다. 곧 큰 돈이 생긴다고, 엄마 재산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재산을 넘겨받을 거라고 말입니다. 녹음을 들은 영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부축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의 치매 진단은 어떻게 된 거냐고, 정말 치매가 맞냐고 말입니다.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자신도 의심스러웠다고, 그래서 따로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영희를 데리고 간 병원의 의사가 수진의 대학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민지는 그 의사를 직접 만나 추궁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인정했습니다. 수진이 부탁했다고,
엄마를 치매로 진단해달라고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입니다. 의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대학 시절 은인이었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애라는 애매한 진단을 내렸다고 완전히 거짓은 아니지만 과장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희는 분노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친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말입니다. 수진은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빚에 쫓겨 숨을 곳이 없었고 유일한 희망은 엄마의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기와 위계에 의한 재산 취득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빌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애원했습니다. 준호가 말렸습니다. 일단 진정하자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족끼리 해결할 방법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불만스러웠지만 동의했습니다. 공증사무소 근처 카페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말했습니다. 23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자고, 왜 아이들이 자신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 오해를 풀자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저항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다시 꺼낼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집했습니다.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오해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재혼한 이유를 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새 남편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비웃었습니다. 특히 수지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분명 돈 때문이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재혼했다고 말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은 병에 걸려 있었다고, 유방암이었다고, 치료비가 필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병을 발견했다고,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다고,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숨겼다고 말입니다. 그때 새 남편을 만났다고 영희는 말했습니다. 그는 영희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결혼은 조건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치료비를 받는 대가로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새 남편은 거절했다고 영희는 말했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자신이 고집했다고,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결혼이라는 형식을 원했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3년간 믿었던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왜 숨겼냐고 말입니다. 영희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라고, 어린 나이에 엄마의 병을 알면 힘들어할까 봐라고, 그래서 재혼을 핑계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떠나면 병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지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3년간 엄마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지와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남매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실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는지, 왜 엄마를 믿지 않았는지 자책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10년간 자신을 잘 대해줬다고, 그리고 재산을 남긴 것도
자신의 치료비와 노후를 위해서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났고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새 남편이 죽은 후 10년간 외로웠다고, 매일 아이들을 그리워했다고, 한 번이라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타났을 때 기뻤다고, 23년 만에 딸을 보는 것이 꿈만 같았다고, 비록 목적이 재산이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입니다. 수진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빚에 쫓겨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속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절박했을 거라고, 자신도 옛날 비슷한 상황이었으니 내 마음을 안다고 말입니다. 수진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민지도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23년간 엄마를 원망했다고,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더 큰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해서 여유가 생겼는데도 엄마를 찾지 않았다고, 그것이 불효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영희는 새 자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가족으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3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울음이 멈추자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빚 문제였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정확한 금액이 얼마냐고 말입니다.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약 30억 원이라고,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고 대부분 은행 대출과 사채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절반을 도와주겠다고, 민지도 동참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돕겠다고, 언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쓰라고, 딸의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안 된다고, 그건 엄마의 노후 자금이라고, 자신이 저지른 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15억을 대출받겠다고, 민지에게도 가능한 만큼 부탁하겠다고, 그리고 수진은 집과 자산을 정리해서 나머지를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동생들에게 고맙다고, 평생 갚겠다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영희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23년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빚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민지의 도움으로 은행 대출을 먼저 갚았고, 사채는 협상을 통해 이자를 줄였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정말로 치매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병원에서 말입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도 아니었고 단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였습니다. 영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멀쩡하다고, 혼자 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방문하겠다고, 엄마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일주일에 2번 엄마를 찾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청소를 도왔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딸과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23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큰 용돈을 드렸습니다. 영희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준호는 고집했습니다. 23년간 효도하지 못한 것을 보상하고 싶다고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가장 자주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식사를 하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영희는 큰딸과의 시간이 특별했습니다. 23년간 가장 그리웠던 아이였으니까요. 어느 날 영희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냐고, 아이는 없냐고 말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다고, 이제는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아직 인생이 남아있다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용기가 생긴다고,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빚은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아직 일부 남아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카페 오픈날 찾아갔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수진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수진은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23년간의 공백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았습니다. 영희의 73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수진의 카페를 빌려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했습니다. 생일 당일 영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의 가족도 왔습니다. 남편과 2 아이가 함께였습니다. 준호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영희는 손주들을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수진도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진보다 2살 어렸고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2 사람은 최근 교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희는 기뻤습니다. 큰딸도 드디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수진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용서해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이 모든 행복이 엄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영희와 세 자식이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남은 인생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23년을 헛되게 보냈지만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지도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후회했다고, 더 일찍 연락할 걸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엄마와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 덕분에 오해가 풀렸다고, 그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4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3년의 세월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7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치매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결정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공증 사무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아직 건강한데 재산 정리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비는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영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수진이 준비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영희는 재산을 세 자식에게 균등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수진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함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금의 절반은 민지에게, 나머지 절반은 준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거부했습니다. 너무 많다고, 자신은 아파트까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집했습니다. 수진이 가장 필요하다고, 카페도 운영하고 결혼도 준비하니 안정적인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언니가 받는 것이 맞다고, 자신들은 이미 집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언니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엄마를 모시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기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류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영희의 재산은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진심이었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공증 사무소를 나서며 영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물려주고 싶다고, 그것은 용서와 화해라고, 23년간의 오해를 극복한 경험이 진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80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결혼했습니다. 교수였던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희는 손주를 돌보며 즐거워했습니다. 평생 꿈꿨던 일상이었습니다. 민지의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영희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준호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방문했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느 추석날 영희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 가족, 민지 가족, 준호 가족까지 총 15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거실은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영희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외로웠으며 자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식사 후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자고, 모처럼 다 모였으니 기념으로 남기자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거실에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영희가 가운데에 앉았고 양옆으로 자식들과 손주들이 둘러섰습니다.
카메라 타이머가 작동했고 모두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셔터가 눌렸고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사진을 보며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슬픈 거냐고 말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라고,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진실을 말해줘서 이렇게 모일 수 있었다고, 엄마가 용서해줘서 가족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모았다고, 23년의 공백을 메운 것은 엄마의 끈기였다고, 그리고 엄마의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주들은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으며 따뜻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기구하다고 말입니다. 23년간 혼자였지만 이제는 가족이 넘쳐난다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이 찾아왔다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이고 용서이며 화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가족을 하나로 묶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80살의 노인이었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 집안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진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라고, 23년을 혼자 사신 것 말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다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비록 엄마를 속이려 했지만 그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고,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일기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썼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였다고, 15명이 넘는 대가족이 함께 추석을 보냈다고, 2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수진이 속이려 했던 것을 용서한다고, 사실 그 일이 가족을 다시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아이러니하지만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살겠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행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기를 덮고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 수진의 아기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영희와 수진의 이야기입니다. 23년간 연락을 끊고 살다가 재산을 노리고 만났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속임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23년의 공백과 오해, 그리고 놀라운 화해의 과정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가족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의 드라마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